이 집이 목표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테루이코에게 살해당한 그 가족이 사는 806호였던 거예요. 왜 그 첫째 딸이 이제 가족의 사망을 눈앞에서 보고도 범인에게 끌려 다녔었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아마 범인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기운이 쭉 빠졌을 겁니다. 먼저 이 집에 전화를 걸어봐요. 통화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끊어요. 누가 받으면. 이걸 시간대별로 범인이 여러 번 반복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가족 중 몇 시에 누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본 겁니다. 사전 작업인 거죠. 그동안의 범죄 수법에 비하면 너무 지능적이에요. 테루이코의 범행이 진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806호에 몇 명이 살고 언제 돌아오는지 알아뒀기 때문에 할머니가 혼자 있는 시간을 노릴 수 있었던 거고, 시신을 방에 옮기거나 미리 피를 닦는 등 다음에 돌아올 가족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대책 없는 범행 수법에 비하면 다른 사람 같죠? 얼마나 많은 범행을 하면서 학습된 건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한 달 정도 이 집을 찾아가면서 사전 답사까지 했어요. 입구에 CCTV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머리를 써서 범행을 준비한 거예요. 처음엔 돈만 빼앗고 빠르게 도망치는 게 목적이었는데 우발적으로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살인을 몇 번 더 저지르고 붙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1992년 3월 테루이코가 저지른 이치카와시 살인사건은 일본 최대의 끔찍한 범죄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었어요. 결국 잡혀요. 이날 저녁 일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흉악이나 처참이라는 형용사가 진부할 정도의 잔혹한 사건이라고 방송에 표현됐어요. 첫째 딸을 제외한 할머니, 아빠, 엄마, 여동생이 모두 테루이코에게 사망했습니다. 첫째 딸이 이 장면을 전부 다 직접 목격했고요. 테루이코는 원래 동네 건달이었어요. 폭력에 익숙한 사람이긴 하지만 살인에 대한 경험은 없었거든요. 이때가 처음이죠. 야쿠자의 협박 때문에 200만 엔을 모으려고 저지른 첫 강도 살인인데 처음인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빼앗은 돈은 현금 34만 엔, 예금 통장 9개가 424만 엔 정도 됐거든요. 이 집의 아빠가 칼에 찔리니까 할머니 통장을 줬죠. 여기에 360만 엔이 있었습니다. 이미 목표한 200만 엔을 넘어가고 있는데 충분했어요. 그런데 욕심을 더 부린 거죠. 그래서 범행 시간이 길어졌고 붙잡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날 회사까지 찾아가서 통장을 받아오지 않고 그대로 도망쳤다면 테루이코는 이날 붙잡히지 않았고 범죄는 더 많아졌었겠죠. 피해자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경찰에 잡히던 순간에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냉장고 위에 있던 자기가 가져온 칼을 첫째 딸에게 쥐어주고요. 범인인 것처럼 속이려고 했어요. 첫째 딸이 자기 여자친구인데 부모님을 살해하고 동생까지 죽이려는 걸 자기가 남자친구라서 말리러 왔다는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뭐 체포는 되죠. 테루이코는 자기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될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범행 곳곳에서 여유가 좀 있죠. 왜 그러냐면 일본에도 소년법이 있거든요. 소년법은 미성년자들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라 범죄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형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을 두고 다시 사회에 내보내서 적응시키자는 취지로 생긴 법입니다. 테루이코는 자기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었던 거고 형벌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1989년에 일본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 살인사건이라고 여고생에게 시멘트 부은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범인들도 소년법에 해당됐었거든요. 테루이코도 이 사건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조사 중에. 자기 죄는 그 여고생 콘크리트 사건보다 가볍고 어차피 어려서 소년원에 갈 거라는 생각에 뭐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기간 동안 유치장에서 지냈는데 되게 편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잘 먹고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몸무게가 120kg나 됐습니다. 자, 이제 재판이 남았죠. 변호사가 정신감정을 요구했습니다. 테루이코 엄마가 임신 중에 유산을 방지하려고 복용한 호르몬제가 아이 출산에 악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아빠에 의한 폭력과 폭언도 있었으니까 정신적으로 미숙하다는 이런 이유예요. 심신미약을 노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현행범이잖아요. 범행 도중에 잡혔으니까. 그래서 혐의의 유무로 가기에는 변호사 입장에서 좀 불리했을 겁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검사가 진행됐어요. 의외로 이 사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정상이 나온 겁니다. 범행 당시 제대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자 다음 순서로 변호사는 소년법을 통해서 감형을 노렸죠. 범행 당시 19살이라 법원에서도 테루히코를 소년으로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호사를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재판은 변호사 없이 인정되지 않아요. 피고 측에도 변호할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테루히코의 변호를. 이때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으면 나라에서 지정해주죠. 국선 변호사라고 하는데 지명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변호사는 자기가. 그렇다고 무조건 피고 편을 들어주고 뭐 형을 깎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변호의 행위를 맡은 이상 사용 가능한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할 뿐인 거죠. 행위를 할 뿐인 겁니다. 테루히코가 변호사에게 뭐 어떤 방식으로 플랜을 짜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래도 법원은 테루히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왜냐? 소년법에 해당되는 나이라도 죄질의 내용이 사형에 적합하다면 그때는 소년법이 예외가 된대요. 그래서 사형을 받았어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이는데 그동안 저지른 죄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길었습니다. 검거 9년 만인 2001년 12월 3일 사형이 최종 확정됐고 44살이었던 2017년 12월 19일에 도쿄 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됐죠. 테루히코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미스터리 범죄사건 컨텐츠 초기에 연쇄살인 사건을 많이 소개했었거든요. 테루히코는 엄밀히 따질 때 연쇄살인범은 아닙니다. 연쇄살인은요, 일정 날짜 간격을 둔 2번 이상의 살인을 말해요. 미국은 2번으로 규정하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3번 이상의 살인이 일정 간격으로 나타나야 이걸 연쇄살인으로 봅니다. 테루히코는 근데 하루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달라요. 연속살인이 돼요. 그래도 유명 해외 연쇄살인범들과 유사한 성장 배경을 갖고 있죠. 어릴 때 가난하거나 가정폭력을 겪으면서 이게 학교와 친구 관계의 문제로 이어졌고 도둑질, 폭행을 경험하면서 결국 살인까지 갔단 말이에요. 방화나 동물 학대만 없지 전형적인 연쇄살인범들의 성장기입니다. 아마 이날 검거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또 살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연쇄살인범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워낙에 이 사이코패스 유형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연구가 예전부터 있었고 프로파일링 기법도 진작에 도입돼 있었거든요. 하지만 90년대 동양권에서는 이런 범죄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격받았을 만했을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보자면 아마 우리나라의 유영철 사건이 처음 알려진 날과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남아있어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1992년 3월 5일에 일어났습니다. 세키 테루히코의 이치카와시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데요. 여기가 새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기자들이 당사자만 취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인물까지 소개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뭐 사건 이후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또 새로 취재가 나오기도 하고요. 806호죠. 야나기사와 씨 가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 정보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소개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희생된 야나기사와 코우지라고 합니다. 아빠 이름이에요. 프리랜서 카메라맨입니다. 엄마 이름은 야나기사와 테루야예요. 이혼 경력이 있었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생존자인 첫째 딸인 거죠.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면서 딸을 낳았는데 남편이 일을 안 하고 돈도 벌어오지 않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혼하고 혼자 키우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에 새남편 야나기사와 코우지 만나서 결혼했고 이 사건이 일어난 집으로 이사와서 막내딸인 우미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렇게까지 나왔던 거죠. 아빠는 가족이 늘어나니까 모시는 어머니도 있고요. 할머니. 카메라맨을 그만두고 공동대표입니다. 아내랑. 그래서 잡지 출판사를 내요. 직원이 여러 명 있을 정도로 수입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유럽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부가 조만간 이민을 갈 생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면서 돈을 모으는 중이었는데 세키 테루이코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생존자입니다. 첫째 딸. 사건 당시 만 15세예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저는 이번 사건 이제 보면서 놀랐던 게 꽤 피해자 보호가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비해. 이 생존자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 사건 당했죠. 엄마의 친딸이고 재혼하면서 양아빠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사건이 벌어지기 23일 전쯤에 편의점에 샤프심 사러 갔다가 테루이코를 만나서 2번의 성폭행 당했어요, 그날.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1번, 그리고 아빠 회사로 통장 받으러 갔다가 호텔로 끌려오면서 2번 더 당했고요. 자전거 사고 이후에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차에 태웠을 때도 칼에 베었어요. 범인이 휘둘러서. 그리고 뭐 폭행도 당했고. 가족이 죽는 것도 다 지켜봤습니다. 충격이 엄청날 텐데 다 버티고 살아남은 거예요. 항상 부모 대신해서 동생 보육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일이 많았고, 학교에서는 연극부랑 미술부 활동을 했었대요. 부위원장도 맡았고요. 그림을 좋아했는지 미술 전공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격 활발한 편인 것 같아요. 친구도 많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학생처럼 보입니다. 사실 사건 일어나기 한 보름 전쯤에 테루이코를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12월 12일에 당했는데 2월 말에 한 겁니다. 신고를. 조금 지나긴 했죠. 근데 이게 강도 신고였어요. 성폭행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에. 가족이 평소에 집 현관문을 열어두고 다녔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아마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폭행 당했는데 딸이 문 단속 안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건 당일에 테루이코가 쉽게 침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사건을 막을 기회가 그러면 여러 번 있었다는 겁니다. 문단속만 잘했어도 테루이코는 침입하지 못했을 것이고, 같이 아빠 회사로 돈 받으러 갔을 때도 혼자 사무실에 올라갔으니까 충분히 회사 직원에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피해자가 아니면은 모든 상황 다 이해되지는 않죠. 여동생이 아직 집안에 남아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자기 방식대로 좀 지켜보고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테루이코가 원하는 돈만 받으면 가족들을 더 해치지 않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죠. 그래서 성폭행 당하면서도 반항하지 않았던 거고요. 요구에 다 따라주면서 가족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여동생까지 칼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거죠. 이때부터 처음으로 거칠게 반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한 거죠. 사건 이후에 부모 지인 집에서 1년 정도 살았고 외가로 갔어요. 아마 전학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소문이 나니까. 그 준비 기간이었던 것 같고, 다행히 진학 잘 했고요. 미술 전공합니다. 2000년에 졸업했고요. 나중에는 이 사건의 인터뷰가 있기도 했어요. 극복을 했습니다. 의외로. 사건을 잊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다 잊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이제 정리한 거죠. 테루이코가 어떤 형을 받는지 관심은 없지만 극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아마 재판 중에 인터뷰한 것 같아요. 앞으로 자기는 엄마가 혼자 자기를 키우면서 일했던 것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 엄마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04년에는 테루이코가 사형 판결이 확정되니까 예전부터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했고요. 이민을 갔는데 여기가 생전에 부모님이 이민을 계획하던 유럽이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것까지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여기까지입니다.